자, 오늘 채권, 채권법 보겠습니다. 채권이 체계와 관련한 내용도 좀 있고, 좀 앞부분 좀 난삽하긴 하죠. 난삽하긴 하고, 결정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견해 대립도 굉장히 많고요. 제 생각에는 판례의 태도, 그죠?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장악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체계를 잡아가시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정확히 체계를 잡으시라. 민사는 판례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 가지고는 후속 문제가 안 풀려요. 뭐 학설 대립이 있는 문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언제나 판례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 판례가 조금 불분명한 거는 그냥 불분명한 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채무의 내용, 채무 구조론, 급부 관련 의무 한번 보시죠.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의무, 판례 한번 보시죠. 첫째 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 않으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우리를 주된 채무에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 데 지나지 않을 때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죠. 여기까지.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본 사안이 우리 유동적모에서 뭐가 있었나? 협조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의 해지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위반은 해제는 안 된다. 주된 의무냐 부수적 의무냐 하는 건 시험에 나오기에 좀 부적절한데 한번 예컨대 판례는 한번 보시죠.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1번 상가 분양자의 중복 업종 수분양의 금지 의무는 주된 채무로 본 반면 매매계약 시 금인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단순한 부수적 주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중복 업종 수분양의 금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는 분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상가 있죠. 야, 건물 상가 1층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옆에 콩다방, 옆에 별다방 커피 체인만 1층에 6개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나? 종류별로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뭐 커피밴, 뭐 카페밴에까지 해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상가 분양 계약서에는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매 계약 시 금인 계약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 금인 계약서는 그 등기할 때 들어가는 서류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만 나와 있고 매매 대금인가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과 이제 공정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금인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계약서니까 이걸 기초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덕방에서 작성하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그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잔금 치르면서 여기에 이제 계약서가 금인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죠.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되고 부동산 매도인용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됩니다. 자, 681페이지 보호의무. 그 다음 큰 목차 한번 보세요. 4번 관련 문제 안전배려 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호의무 안전배려 의무. 보호의무 옆에 노트 좀 하시죠. 판례는 엄격히 보호 의무와
안전배려 의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위 각 의무는 계약상 책임으로 파악함으로써 소멸시효 증명 책임의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보다 유리하다. 왜 이 보호의무하고 안전배려 의무를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왔는지 아시겠죠? 예. 원고에게 유리하고 특히 소멸시효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 같은 경우 특히 불법행위 책임 누가 증명을 책임을 부담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의미 근거 한번 보시죠. 채권관계 당사자 상호 간에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제 배려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호 의무. 그 다음에 안전배려 의무 다시 넘기셔서 개념 한번 보시죠. 안전배려 의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고 그 안에 들어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설비를 이용하는 계약 유형에서 채권자의 신체에 접촉이 예상되는 설비의 위험으로부터 채권자 등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증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채무자의 부수적 의무를 의미하는데 3번 보호 의무와의 관계 한번 보시죠. 안전배려 의무는 근로계약 또는 의료계약 등에서 이제 한정되는 반면 보호 의무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결국 보호 의무가 안전배려 의무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뭐 변시 사례나 기록형에 이게 출제된 건 없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안전배려 의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 한번 보시죠. 자, 판례 681페이지 판례 한번 보시죠. 첫째 줄, 둘째 줄. 계약의 유형에 따라 숙박계약, 기획여행계약. 기획여행계약이 어떤 건가요? 패키지지. 패키지 같은 거. 패키지. 입원계약, 근로계약 등에서 신의 측에 근거한 보호 의무 인정하고 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682페이지 첫째 줄.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 측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안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어요. 모텔 건물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른 놈 누구야? 제3자지. 방화범인데 불 지르고 나니까 안전장치 제대로 없고 사람들이 다 질시겠다. 그러면 자, 불을 지른 놈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배 청구해가지고 실익이 있을까? 얘 상대는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잡혀가고 그러고 이럴 게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럴 게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제
손배 청구에서 결국은 이제 자력 있는 사람 누구가? 모텔업자 되겠죠. 특히 모텔업자는 불이 나게 되면 화재보험금을 받겠죠. 현금화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책임재산이 생기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모텔업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되죠. 예. 근데 뭐 책임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공작물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공작물의 하자가 경합이 됐다. 예. 그 다음 안전배려 의무, 예. 채무불이행 책임. 예. 그런데 지금이 다 이제 90년대 판례들이잖아요. 그쵸? 예. 이건 예전에 공작물 책임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예, 공작물 책임이 엄격해가지고,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예, 책임의 근거를 구성하면 피해보상을 받기가 좋았습니다. 예, 피해보상을 받기가 좋았다. 한편,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반면 한번 보시죠. 정권회사 직원의 보험 위반에 관하여 처리해 줄 것이고, 밑에서 둘째 줄, 고객에 대한 보험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불법 행위를 구상한다 하여, 예, 불법 행위 책임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근거에 따라 어때? 요건만 구비되면 그냥 판단해 주는 거야.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예. 이건 원고가 뭐를 구성했겠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성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그냥 청구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준 사안이에요. 예. 예. 각각의 요건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안 봐요, 이건. 예. 자, 보호무가 문제되는 경우, 일단 3번 보호무가 문제되는 경우 가에 1번, 2번, 3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통상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예, 이건 통상 불법행위로, 예, 해결합니다. 예. 불법행위 옆에 적어두시고 불법행위로 보통 해결한다. 예, 불완전 책임, 불완전 이행 요거 보통 계약 책임으로 하고요. 그 다음 3번 계약 종료 후의 과실 책임 통상, 예, 불법행위 책임으로, 예, 해결을 합니다. 너무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서는 너무, 예, 천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683, 예, 안전배려 의무, 예. 자, 683 맨 아래 4번에가 숙박업자의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한 보호 의무, 예, 줄 것이고, 요건 뭐 보호 의무, 안전배려 의무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넘기시고, 684, 다번 동그라미 하시고, 네. 그 다음 마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나번도 동그라미 하시고, 나다마. 예, 요게 객관식에 종종 나옵니다. 나다마. 예. 뭐 결론은 여러분들 뭐 읽어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원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예, 줄건법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뭐 그 채무는 부진적 연대 채무에 이제 관계에 있다. 예. 자, 이게 이제 공사장 사고가 이제 주로 문제가 돼요. A 회사의 직원 갑과 을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다가요, 예, 을이, 예, 과실로 갑에게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예컨대 3층이나 4층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비계를 들고 올라가다가 비계를 놓쳤다, 떨어졌어. 그 다음 밑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부딪혀서 골절이 생겼다. 뭐 충분히 발생 가능하잖아. 아니면은 같이 물건 들고 올라가다가 앞에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뒤에 사람을 밀게 되고 뒤에 사람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와 같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면 요 사람이 예컨대 이제 피해자라고 치면요. 얘에 대해서 무슨 청구하면 되나? 불법행위. 그치? 얘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물으면 돼. 사용자 책임 물으면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 책임을 물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나 어때? 큰 차이가 없죠. 큰 공사장에 공사 나뉠 수 있겠죠. A 회사, B 회사. 얘가 똑같이 사고가 났어. 했어요. 근데 얘는 보험도 없고 자력도 없어요. 얘는 자력이 있어. 보험도 있고. 똑같이 얘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 가능하겠고 얘 상대로는 사용자 책임도 가능한데 얘 상대로는 청구 원인을 구성하려니까 어떻나 애매하지. 그래 판례가 이게 만들어낸 유론이 뭔가 안전배려인 거야. 얘한테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 예. 안 다치도록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예.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예. 그리고 이 안전배려 의무는 정말 어마무지하게 넓게 인정해줘요. 어마무지하게. 그냥 단적인 예로 그냥 외상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인정해줘. 예. 외상이면 거의 대부분 인정해줘. 예. 질병이면 이제 인정을 안 해주죠. 제가 아마 강의 처음 할 때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콘크리트 말리다가 예, 콘크리트 말리다가 내출 올려 쓰러진 분 말씀드렸죠. 이 가해자 없잖아. 그쵸? 가해자가 없잖아. 가해자가. 예. 이런 사람이 없어. 이 과연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느냐로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된 거죠. 이건 형이 전문가야. 이 소송은 내가 많이 했어. 되게 많이 했어.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경업체인데요. 조경업체 직원이 공사를 마치고 이제 차를 이제 회사 쪽으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트럭이에요. 1톤 트럭에 1톤 트럭 올라가 그 뒤에 트럭에 적재함 쪽에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 공구함이 있었거든. 이 공구함을 정리를 하고 그 1m 높이에서 내려오다가 목이 부러진 거야. 정차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정리하고 내려와 가지고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외상은 맞아. 외상은 맞아. 뭐, 작업중, 오케이. 작업중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예. 그 근로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과실이 있느냐. 야 미치겠더만. 예, 난 피고측이었고, 피고측이었고.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쪽하고도 엮어보려고 얘네들이 처음에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일반 회사의 보험으로는 처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자 해가지고, 운행 중에 차가 살짝 움직여서 사람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졌다라고 진술을 한 거야. 그래 가지고 뭐 형사 문제도 되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됐죠. 다 잡혀갔지. 서로 다 잡혀간 거야 이제. 그 운전자가 이 운전한 사람이 형사처벌 안 되겠습니까? 과실치사인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제대로 불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CCTV나 이런 거 보면은 정차 중이란 게 확실히 나오고 결정적으로 운전사가 나와서 담배 피고 있었어. 담배 피고 있다가 떨어진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다 밝혀진 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는 빠져나가 버렸죠. 예,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사업주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라 해가지고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과 그 다음에 이런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담보하는 보험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청구가 들어왔죠. 어땠을까? 있을까 안 나? 적었을까? 아, 졌어. 예, 저 졌어요. 근데 판사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본 게 뭐였냐면 공사 현장에서 청소하기까지 청소했던 떨어진 현장까지 이 사람이 뒷자리 타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적재함이 타고 왔어요. 적재함이 타고 와가지고는 정차를 하고 거기서 적재함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목이 부러져서 다쳤으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회사에 기책 사유가 있다고 적재함이 태우면 안 되지. 궁색하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딱 보면 이거 선수들끼리 알아. 판사는 주고 싶어요. 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뭐 외상이니까. 예, 외상이니까. 뭐 위자료 정도 나오니까 이건 우리가 뭐 담보해 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근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법원에서 그렇게 근거를 이제 삼아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책임자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한 70% 가까이 했던 것 같아. 70% 정도 책임져야 하니까 리즈너블 하지. 리즈너블 해서 저도 이제 의견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예. 판사는 줄려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고 항소부에 가서 아마 줄 것 같다 이거는. 대신에 책임자는 왕창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하니까 뭐 끝냈어요 그때. 하지만 이건 금액이 작으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있잖아요. 그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다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 다음 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건 용어를 조금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은행도 그렇고요. 대기업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들 있죠. 예. 뭐 삼성으로 치면 SDS 거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은 자기 SDS 본사에 앉아서 일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나 프로그래머들이 시스템 구축하러 대부분 다 나가. 다 나가요. 예. 그러면 뭐 국민은행이 SDS에다가 시스템 구축해 주세요. 그러면 SDS 직원이 어떻나? 국민은행 가는 거야. 본사 컴퓨터실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은행하고 계약한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 다쳐서 사고가 났다. 자, 68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무 또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개념이 중요해요. 예. 사용사업주는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용사업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 당연하지. 병원에 입원 환자 보호해줘야죠. 그쵸? 예. 자, 여행업자의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밑에서 1, 2, 3, 4, 5번째 줄.
6번째 줄. 기행여행에 참여한 여행사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여행사가 스키장의 지형, 지세, 개별 슬로프, 운영 등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위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아무런 대책도 말해 여행과 위험이 침해했다면 여행사는 기행여행 계약상의 부수 의무로서 안전배려움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국내에 있는 하나투어에서 고객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보내버리잖아. 그럼 거기 있는 여행사들이 케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행 간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 현지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 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일단 치료받고 들어와서 예, 국내에 있는 기행여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 손배 청구를 하는데 이 손배 청구의 근거가 뭐다? 예, 보호 의무, 안전배려 의무. 예.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예, 안전배려 의무라고 쓸게요. 예. 예전에 법정예배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이 친구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자네가 운전하는 차에 다쳐서 치여서 다쳤어. 그래가지고 손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친구는 과속을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을 했고 이것이 과실입니다 해가지고 손배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과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관련 증거 조사를 이제 쭉 했는데 음주한 사실이 기록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음주운전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음주운전해. 근데 판사는 음주했다는 건 알아. 예.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결국 이 말은 그거예요. 과실이 주요 사실이냐? 아니면 과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주인케 하는 개개의 사실들 있지? 예, 그게 주요 사실이냐? 그게 준주요 사실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원은 과실 자체가 주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실을 주인케 하는 개개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주장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해상 내가 내가 과속이라고 주장했는데 기록상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음주 사실에 기해서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 예, 과실이 주요 사실이에요. 과실이. 아까 그 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분 있죠? 예. 판사가 근거한 과실의 근거에 대해서 원고는 절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예. 주장한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그걸 과실의 근거로 삼았단 말이지. 특정물 채권 한번 보실까요? 예, 특정물 채권. 특정물 채권, 특정물 도구마, 뭐 얘기 많은데 참 실익 없는 논의인 것 같고 우리 실제에 있어서 이 특정물 채권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특정물 채권의 대표적인 게 뭘까? 응? 이전 등기 청구지. 그렇지. 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인도 청구. 예. 부동산이 대표적인 특정물이죠. 예. 대표적인 특정물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종류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모르는 거야 이거에 이 부동산 실증을. 야 1층하고 20층하고 가격이 달라. 옆으로 10개 10가구가 있으면 끝에 있는 거하고 중간에 있는 것도 가격이 달라. 예. 아파트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꼬맹이하고 같이 제가 아들내미가 올해 7살이 됐습니다. 6살에서 7살 됐어요. 둘이 이제 침대에서 이제 같이 데리고 자는데 엄마가 제가 데리고 자는데 이제 조금 컸다고 침대가 좁대. 침대가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따로 잔 지가 꽤 돼요. 저 1년 뭐 그건 한 2년쯤 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야, 좁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 침대로 오더라고. 예. 그 옆에서 자는데 이 아줌마 코를 너무 고는 거야. 코를 골아가지고 내가 코를 자꾸 흔들었지. 잠을 못 자겠다 이 아줌마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만 다시 간다. 아들한테 가더라고. 내가 그러지 말고 골반 가서 자라 그랬거든. 저도 코를 좀 골아요. 예, 저도 코를 좀 고는데. 야, 이 부부끼리 코 골면 이거 먼저 자는 게 승리하는 거야. 먼저 자는 게 이기는 거야. 먼저 자는 게. 뭐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남자들 코 골면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고. 예. 근데 내 그 심정을 이해해. 내 와이프 코 고니까 죽이고 싶더라고. 예. 자, 특정물 채권. 아파트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 참. 특정물이란 특정물 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원래 특정물의 인도란 특정된 물건의 점유 이전을 의미하나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뿐만 아니라 임차물, 임치물, 소유권 기타의 권리까지도 이전하는 경우를 이제 포함한다. 그 다음 우리 이 채권법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채권법에서 채권자, 채무자 있잖아요. 채권법에서 이제 채무자하고 채권자, 그 다음 뭐 대가의 위험, 대가의 위험, 물건의 위험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전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특정물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결정합니다. 자, 내가 자네한테 집을 팔았어. 그러면 자네 내한테 어떤 권리를 가지나? 소유등을 가지지. 나는 뭔 가지나?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지. 그럼 나도 채권자야. 대금 채권자인데 무슨 대금 뭐야? 금전 채권자. 자네는 특정물 채권자야. 문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보면 전부 누가 채권자로 되어 있나? 매수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뭐 개 같은 경우야. 매도인도 채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논의의 전제입니다. 채권 총론에서 이거 전부 이제 쟁점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 특정물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거기 금전 채권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냥 헷갈려요. 예. 금전 채권은 그냥 금전 채권 채권자라고 딱 아예 나와 있지. 자, 발생 유형, 뭐 효과, 선관주의 의무 한번 보시죠. 특정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한번 봅시다. 형광펜.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존속기간. 선관주의 의무는 성립시부터 생기고 이행기가 아니라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형광펜. 뭐 이행지체 여기서 다 나오겠지만 이행지체 채권자 지에서 나오겠지만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되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 의무가 감경되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된다. 401조. 그 다음 다 위반의 효과. 첫째 줄.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게을리하려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형광펜. 선관주의를 다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건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 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 다한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례가 이제 와장창 붙어 나오죠. 여러분 이제 뭐 전환합의체 판례가 나왔는데 요거는 노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예를 드는 게 화재로 인한 연소손해입니다. 책임의 근거가 임차인은 원산 복구 의무죠. 그쵸? 예. 임대가 종료하고 나면은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면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목적물을 선관주의 의무를 마치고 나서 원래 임대했던 현상대로 돌려줘요. 원상을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불나서 원상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기책 사유가 없는 한 전부 손해배상을 해주고 줘야 되겠죠. 자, 불법행위는 근거가 뭘까요? 공작물 책임입니다. 화재는 공작 연소손해. 임대인 무슨 건물 했다? 인도 유시 수사. 제가 이렇게 쭉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 교과서에 소개된 판례들이 제 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판례를 쭉 갖다 놔놓으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헷갈려해요. 그리고 작년에 전원합의체 판례도 또 하나 나왔어요. 전원합의체 판례도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에 변시치고 현업 나가서 화재 사건 수임하게 되면 또 신 변호사가 노트해 준 거 이거 딱 보시고 아니 뭐 날 상대로 소송해도 돼. 내가 형이 한번 가르쳐 줄게 화끈하게. 요게 전원 합의체 판례예요. 요게 전원 합의체 판례예요. 요게 전합 판례. 이것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는 상당히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불법행위부터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부터 쉬우니까. 불법행위는 책임의 근거가 공작물 책임이에요. 공작물 책임이에요. 만약에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석유 뿌리고 라이터를 불 붙이면 어떻게 돼? 그건 당연히 그냥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겠지. 근데 자네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연소가 된 거야. 연소가 됐어. 연소 손해예요. 연소가 되면은 단순히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책임의 근거가 공작물 책임이니까 공작물의 책임에는 법정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증명이 돼야 돼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증명이 돼야 돼. 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집안에 뭐 가연성 물질을 뭐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었다든지, 그 다음 전기 누전이라는 사실이 좀 밝혀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화재는 어떻나? 다 탔는데 뭐 화재원이 잘 안 밝혀지거든. 누전이라면 밝혀져. 누전은 밝혀져요. 그게, 이거 고급 기술인데. 전기는 전기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누전으로 인해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하고요. 외부의 열기로 인해가지고 전선이 녹아내린 거하고는 분자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수에서 하는 거야. 분자 구조가 달라. 이 고급 기술인데. 자, 이제 본래 화재 원인은 어떻습니까? 피해자 측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공작물의 화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면 어떻습니까? 원칙적 기각이지. 공작물의 하자가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하면은 기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판례가 어떻습니까? 피해자의 구조 차원에서 어떻게 공작물의 하자를 굉장히 넓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화재 원인이 불명이야. 화재가 왜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에 이놈 새끼가 석유를 그냥 뿌려놨더라. 어때요? 불기만 있으면 그냥 타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한번 보시죠. 화재 원인이 증명이 됐어요. 자, 단적인 예로 메가로이어스가 이 강의실을 건물주로부터 빌렸을 거 아니야? 그치? 저기 마이크 시스템이 있죠? 여기 누전이 생겨서 불이 났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 요거 점유 소유자는 누굴까? 메가로이어스겠지. 천장에 전등 있죠? 전등으로 들어오는 주요 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각 층마다 들어오는 주요 전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누가 관리할까? 건물주가 관리하는 거야. 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벽체를 타고 벽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주 전선들이 있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재 원인이 임대 영역인 화재, 결국 천장에, 그러니까 주요 전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주요 전력이 들어오는 주전선. 주전선 이건 임대인이 관리하는 거거든. 여기서 불났으면 어떻게 되나? 임대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 불났으면은 임대인이 전부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근거가 뭔가?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의 인도 유지 수선 의무인 거야. 그게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보시면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임대인의 의무의 첫 바닥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게 들어가 있거든. 요거예요. 그 다음 임차인 영역에 화재가 났어요. 여기서 불났어. 그래가지고 확 다 탔어. 복구할 때 어떻게 되나? 탄 치러주나?
아니지. 복구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복구해서 줘야 되는 근거가 뭔가? 임차인의 원상 복구 업무예요. 임차인의 원상 복구 업무예요. 누가 부담하는지 아시겠죠? 자, 어디서 불났는지 몰라. 어디서 불났는지 몰라. 그러면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가나? 성간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채무자가 증명해줘야 돼.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화재 원인 불명이 되면 임차인이 증명 책임 부담해요. 그래서 옛날에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메가로이스가 여기 2층을 임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층을 임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3층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이게 4층으로 불이 번졌어. 이것도 건물 3층하고 4층은 불가분의 관계지. 전부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이거 임대 목적물은 오케이야. 근데 연소 손해까지도 어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는 전부 계약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었단 말이야. 불합리하죠. 물론 뭐 내가 소송한 사람 입장에서 불합리함이 없지. 임차인한테 너무 가혹하죠. 예,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게 판례가 2017년 3월인가 4월 달에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손해는 여전히 임차인이 성간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이 바뀌었어. 임대 목적물 외 손해는 자 뭐와 유사하게 봤냐 하면은 불법행위 책임하고 유사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기책 사유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증명 책임 구조로 보면은 불법행위 책임과 유사하잖아. 그런데 판례에 명시적으로 계약 책임이라 그래 돼 있어. 임대차 계약상의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아마 나오면 객관식으로 상당히 함정으로 나올 여지가 있겠죠. 전원합의체 판례고. 물론 이걸 사례형으로 낼 수는 없어요. 사례형으로 내면은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거의 없어.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거 많은데 뭐. 자, 한번 노트 하셨으니까 뒤에 불법행위 책임하고 뒤에 임대차에서 계속 이 판례는 중복해서 나옵니다. 예. 자, 687페이지 2번에 중간에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한 거 있죠? 예, 거기 한번 보시죠.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 주의면 다음에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않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에 있는 임차의 건물 부분이 소외되어 임대인이 있게 될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예. 임차의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의 손해에 관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구하려면 뭘 증명해라? 예. 기책 사유를 증명해라라고 해서 판례를 바꿨습니다. 예. 넘기시고 2017년 5월 달에 나왔죠? 그쵸? 예. 2017년 5월 달에 나오고 판례가 2012년에 판례 번호니까 3년간 3년 넘었구나. 거의 한 4, 5년간 계류된 사건이구나. 예. 내가 이것 때문에 호떡집 불났잖아. 이 판례를 누가 받았냐면 삼성화재에서 받은 판례야. 삼성화재가 피고로서 받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 당의 담당자는 이 판례 나옴으로써 책임을 줄일 수 있었지.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다른 구상 소송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개박살 난 거지. 이 판례 나오고 제가 의견서를 썼어요. 의견서를 한 20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제 화재 소송의 체계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의견서를 탁 주면서 이제 그쪽 담당 부장하고 이게 너네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대부분 보험사들끼리 싸움이야. 화재는 전부 보험사들끼리 싸움인데 피해자 입장에도 있고 어때요? 가해자 입장에도 다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 상대로 해가지고 구성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제 이 판례가 나옴으로 해서 보험자 대위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죠. 자, 채무자의 현상인도 의무. 자, 선량한 관리에 해야 된다. 자, 학설, 종래의 통설, 셋째 줄건 부분 한번 보시죠. 종래의 통설은 462조 근거로 특정물의 경우 채무자에게 하자 없는 급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는 특정물을 이행기 현상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한다. 이른바 특정물 도구바. 따라서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에 성립한 의무 성간주의 을 다하였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매매계약의 유상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무과실의 하자담보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판례는 요쪽 체계에 가깝습니다. 요쪽 체계에 가까워요. 이설하고 삼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원시적 하자와 현상 인도 의무 1번,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 원시적 하자와 현상 인도 의무 1번, 2번. 형광펜입니다. 계약의 성립 이전에 목적물이 이미 멸신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서로 급부한 게 있으면 뭐로 해줘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되고. 그런데 535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여 과실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자는 누굴까? 매도인이겠지. 매도인이겠지. 목적물이 일부 멸실 훼손된 경우는 어떡합니까?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이거는 담보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 자, 그 다음 후발적 하자와 현상 인도 문제 넘기시고요. 법률 관계에 목적물의 멸실의 1, 2, 목적물의 일부 멸실 훼손 1, 2, 다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의 멸실에 대하여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하여야 하지만 기책사유가 없으면 물건의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는데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 급부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기속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의무는 소멸하고 의무는 소멸하고 목적물 인도 의무 소멸하고 상대방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행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팔았어요. 말이 병들어 죽었어. 이행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되나? 그거 아니야. 자, 물건의 멸실로 인한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대신에 매도인이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나? 못해요. 만약에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약이 실효가 됨으로써 무효가 되고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행기 후에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요. 채무자는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면하는데 다만 이행지체 상태라면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수령지체 상태라면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대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538조 1항에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견해 대립이 있죠. 이 과실의 의미를 경과실 면책이냐 아니냐, 경과실 면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538조 1항 동그라미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데 이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를 해제의 문제냐 위험부담의 문제냐 해가지고 구별시키는 문제 나오면 그냥 골로 갑니다. 진짜고요. 뒤에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목적물의 일부 멸실 훼손 이행기 전 그대로 인도 손해배상의 문제. 그 다음 이행기 후 목적물의 일부 멸실 훼손 계약이 해제되어 소멸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여전히 일부 멸실 훼손 상대는 목적물 인도 다만 이행지체라면 과실임대 손해배상하여야 하고 수령지체 채무자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401조 동그라미 하시고 401조 채권자 지체죠. 이게 법조문 그대로가 된 거라서 특별히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만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 네 개는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개는 체계의 근간이니까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정말 정의 규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 규정에 가깝습니다. 자, 종료 채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종료 채권과의 비교 이런 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종료 채권. 종료 채권이란 첫째의 인도하여야 할 급부 목적물이 종류 및 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진 채권을 말한다. 종류 및 수량에 의해. 대구산 사과 100박스, 맥주 50병, 오비 맥주 50병. 특정물 채권과의 구별, 둘째 줄. 채권 성립 후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특정물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 의무는 소멸하지만 종료 채권의 경우 채무자 인도 의무는 존속하므로 종료물 전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조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항상 채권자 채무자 뭘 기준으로 하나? 특정물, 종료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 결정합니다. 자, 종료 채권의 특정 1의 특정이란 형광펜 구체적 급부 목적물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방법 한번 보시죠.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계약의 예외 특정, 그 다음에 375조 제2항 채무자 이행이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375조 한번 볼까요? 법조문.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이행 완료 지정이죠. 자, 계약에 의한 특정, 특정 방법에 의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특정을 하면 됩니다. 자, 판례 한번 보죠. 맨 마지막 줄 형광펜. 이건 별다른 거 없고요. 종료 채권의 특정에 선택권의 이전, 선택 채권의 이전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밑에 노트 380조, 381조, 381조 한번 볼게요. 자,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선택권 이전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한 거예요. 유추 적용. 준용. 이건 토지를 종류 채권으로 본 것도 상당히 큰 특징입니다. 토지를 종류 채권으로 봤어요. 이게 목적물 보시면은 판례는 공유 수면 매립 공사 후에 생긴 여러 필의 토지 중 불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명시된 화해 조선상의 채권. 그러니까 매립공사 끝나가지고 이제 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몇 평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거야. 이거를 종료 채권으로 봤다. 그 정도. 뭐 객관식에도 안 나오고. 자,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한번 보시죠. 뭐 이건 정말 수도 없이 봤을 것 같은데 지참, 추심, 송분대, 지참 채무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지참 채무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노트, 금전 채무입니다. 금전 채무. 그러니까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예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예요. 돈 갖다 줘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재판 관할이 됩니다. 그대로 관할이 됩니다. 자, 줄 건 거. 지참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로서 원칙적 채무의 모습이다. 지참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을 제공을 한 때 제공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 따라서 주소 도달하기 전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급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물건 또 공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특정된다. 460조. 추심 채무 구두의 제공이고요. 송부 채무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의 제3지의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송부 채무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물건의 송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한번 보시죠. 예. 나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이 되면 종류 채권이 뭐로 바뀌나?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물건의 위험이에요. 물건이 멸실됨으로 인한 위험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채권자에게 넘어가서 새로운 물건을 조달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예. 즉 채무자의 조달 의무가 소멸한다. 특정 이후 운송 과정에서 기책 사유 없이 목적물에 멸실하더라도 채무자는 급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급부 의무도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광펜 쌍무계약의 대가 위험 반대급부 위험인데 이건 특정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될 때에는 538조의 명문의 규정으로 통해서 대가 위험이 누구한테 넘어가나?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돈을 줘야 돼요. 예. 그 다음 요 단서가 있죠.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때는 그 이득을 또 공제해야 됩니다. 예. 이항인가 그렇지? 예, 이 공제가.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무자는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옛날에 엄청 헷갈렸거든. 진짜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흔들리지 않는 기준 특정물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 결정해요. 예.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래서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다. 예. 매도인이 채무자다. 종료 채권의 특정 및 위험 부담인데 요거 우리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예, 이거 잠시만. 요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 변신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도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20년 전 사법시험, 그러니까 사시 시절에, 30년 전 사시 시절에도 모든 민법 사례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보통 한 번 보고 2학년 때 또 한 번 보고 대부분 3학년 때 되면 어떻게 되나? 안 봐. 그냥 넘긴 거야. 예. 근데 이게 퍽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못 써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강사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나? 안 할 것 같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문제는. 물론 이건 기출이니까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면 어떻게 되나? 예, 민법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못 써서 떨어진 친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겁나 잘 썼는데도 떨어진 친구는 봤습니다. 예, 다음에 합격은 했어요. 그 친구가 이거야. 이문만 열심히 써서 60 몇 점 받고 1문이 박살 났다는 친구가 그거야. 예. 예.
여러분들 이렇게 판례가 없이 이제 학생만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체계의 문제는 뭐 솔직히 그렇게 뭐 아주 빡세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빡세게 준비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기초 개념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조금만 쉴게요. 예.